우리의 진짜 형제는 이제부터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사우디 왕실이 세계를 뒤흔드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고 미국은 즉시 항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은 380억 달러 투자 철회를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세계 외교가가 회의 테이블에 앉았지만 모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하루아침에 내려진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모두가 떠났던 밤, 단 한 나라만이 망설임 없이 비행기에서 내렸는데요. 사우디 왕실이 세계 최강국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하게 된 이유.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새벽 2시였습니다. 리야드의 밤은 조용했어요.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방 책상에 앉아 다음날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왕실 의료 한라인이었어요. 이 번호가 뜨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죠. 저는 15년간 국제 의료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이 번호로 연락을 받은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매번 좋은 소식은 아니었어요. 하트만 씨,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킷을 집어들며 되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상대방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왕자님이라고요. 교통사고라고요. 차를 타고 달리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우디 왕실 의료 담당으로 일한 지 3년째였지만 이런 긴급 호출은 항상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사막 도로를 달리는 차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기 시작했어요. 직업병이었습니다. 왕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왕실 경호원들이 모든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급하게 뛰어다녔고 간호사들은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신분증을 꺼내 담당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파이살 왕자라고요. 왕세자의 둘째 아드님이라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14살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충격이 매우 컸다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엑스레이와 CT 결과를 보여줬어요. 다발성 장기 손상이었습니다. 두개골 골절도 있었고 뇌압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으로는 이 수술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어요. 세계 최고의 외상외과팀이 있는 곳, 이 수술을 감당할 수 있는 병원, 지금 당장 연결할 수 있는 의료진. 저는 전화와 이메일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제가 의료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가장 오래 기억할 밤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15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밤이 될 거라는 것도요.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네트워크가 있었으니까요. 미국 최고의 신경외과팀, 독일의 외상 전문센터, 영국의 왕립병원. 이들과 저는 오랜 시간 함께 일해왔습니다. 연락하면 움직여줄 거라고 믿었어요. 첫 번째 전화는 미국이었습니다. 보스턴의 한 유명 병원이었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담당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케이스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사진과 자료를 보내달라고요. 저는 이미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케이스, 성공률이 22%입니다. 전화가 끊기지는 않았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부위원회 승인이 필요하고 환자 이송 중 상태 악화 책임 문제도 있고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요. 말이 길어질수록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것이었죠.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두 번째는 독일이었습니다. 뮌헨의 한 대학병원이었어요. 담당자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내부 승인 절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이라고 했어요. 일주일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차트를 내려다봤습니다. 파이살 왕자의 뇌압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어요.
지금 환자 상태가 일주일을 버틸 수 없다고요. 담당자는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절차라고 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화도 비슷했습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었어요. 책임 문제, 성공률, 절차, 보험, 이송 중 위험. 말은 달랐지만 뜻은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왕비를 봤습니다. 그분은 수술 대기실 앞 복도 벽에 기대어 서 계셨어요. 양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호화로운 왕실 복장도 그분의 지위도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걱정되는 어머니가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동생 마르코가 쓰러졌을 때였어요. 응급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사들이 검토해야 한다고 했어요. 절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복도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마르코는 그 기다림 속에서 가지 못할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또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아직 연락하지 않은 곳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때 외교부 아시아 담당 실무자 카림 씨가 다가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있긴 한데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카림 씨가 한국이라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의료 지도가 그랬습니다. 미국이 있고 그 다음 독일과 영국이 있고 그 다음 프랑스와 일본이 있었어요. 한국은 그 지도 어딘가에 희미하게 그려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의료 기록 보내봐요. 저는 별 기대 없이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했으니까요. 카림 씨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 외상센터에 자료를 보냈습니다. 저는 다른 병원에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파이살 왕자의 뇌압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요? 카림 씨가 달려왔습니다. 손에 프린트된 메일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건네받아서 읽었습니다. 수술 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짧았습니다. 딱 2문장이었어요.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성공률 언급이 없었어요. 절차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법적 검토 이야기도요. 그냥 2문장이었어요. 수술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해내겠다는 것. 저는 카림 씨를 봤습니다. 그도 저를 봤어요. 전화 연결해줘요. 서울은 오전이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어요. 상대방은 외상외과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이미 검토했다고 했어요. 수술 계획도 대략 세워놨다고 했습니다. 저는 되물었어요. 성공률이 22%라는 걸 알고 있냐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22%는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뭔가가 목에 걸린 것 같았어요. 15년간 의료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수백 명의 의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이송에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대답했어요. 항공 이송 시간이 12시간이라고요. 준비까지 합치면 18시간이라고요. 저는 환자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8시간은 빠듯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연락한 병원 중에서 가장 빠른 답이었습니다. 다른 병원들은 일주일이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왕실 의료 책임자에게 달려갔습니다. 한국팀이 온다고 해요. 공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일이 어느새 다음 날 낮이 됐어요. 저는 거의 잠을 못 잔 상태였습니다. 커피 2잔으로 버티고 있었죠. 활주로를 바라보는데 대한항공 특별기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사우디 측 의전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18시간 비행을 막 끝낸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피로한 기색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피로가 없는 게 아니라 피로보다 앞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집중이었어요. 이미 머릿속으로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팀 책임자인 하정민 교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악수도 인사도 하기 전에 먼저 물었어요. 아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의전 담당자가 공식 환영 문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 교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이가 어디 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것만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왕실병원이라고 뇌압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바로 이동합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환영 행사고 뭐고 없었어요. 팀 전체가 차에 탔습니다. 저는 선두 차량에 동승했어요. 이동하는 내내 하 교수는 팀원들과 수술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뭔가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수혈 준비를 하던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혈액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파이살 왕자의 혈액형이 희귀형이라서 충분한 재고가 없다고 했죠.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국팀의 간호사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혈액형 확인해 주시겠어요? 맞았습니다. 그 간호사는 주저없이 말했어요. 자기 혈액을 쓰라고요. 헌혈하겠다고요.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18시간을 비행하고 온 사람이었어요. 이제 곧 수술 보조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혈액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주변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사우디 의료진도 왕실 경호원도 저도 그 간호사를 바라봤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다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 교수가 수술팀을 이끌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어요. 왕세자도 그 복도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수술실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팔짱을 낀 채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가끔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나와 상황을 전달하고 들어갔습니다. 매번 같은 말이었어요. 진행 중입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10시간이 지났어요. 왕세자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을 가져다 드렸는데 손도 안 댔어요. 저는 그분의 옆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울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를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그냥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12시간이 넘어갈 때였어요. 저는 다시 마르코를 생각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그날을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끝났지만 좋게 끝나지 않았죠. 저는 그 기억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는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14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정민 교수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내리면서요. 그는 왕세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하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왕세자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그분은 천천히 하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았어요. 왕세자가 외국 의사를 끌어안는 것을 저는 3년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 교수는 가만히 서서 그 포옹을 받았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르코 때문인지, 파이살 왕자 때문인지, 아니면 18시간. 비행을 하고 와서 14시간을 수술실에 있었던 그 의료진 때문인지요. 아마 다 때문이었을 겁니다. 세계 최고 병원들이 거절했습니다. 22%라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18시간을 날아와서요. 파이살 왕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안정됐어요. 하 교수팀은 리야드에 남아서 회복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업무를 재개하고 있었어요.
수술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을 잔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천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리야드 북쪽 하늘에 불빛이 보였어요.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란 무인기였어요. 사우디 석유시설이 타격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도시 전체에 경보가 울렸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달라졌습니다. 영국 대사관이 자국민 철수를 시작했어요. 프랑스도요.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비필수 외교관 가족들을 먼저 내보냈어요. 여기저기서 짐을 싸는 소리가 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는 외국인들이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시가 조금씩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교민들 상황이 걱정됐거든요. 리야드에는 한국인 건설 근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공사 현장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곳들이었죠. 저는 한국 대사관의 상황을 전달하면서 철수 계획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교민 보호가 끝날 때까지 저희는 남겠습니다. 철수 계획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다른 나라 대사관들은 다 떠나고 있다고요. 담당자는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남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연락이 왔습니다. 북쪽 공사 현장에 한국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중인데 버스 한 대가 왔는데 자리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소식이 이상했어요. 한국 근로자들이 사우디 현장 직원들을 버스에 먼저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걸어서 이동했다고요. 사막을 걸어서요. 저는 그 말을 몇 번 다시 읽었습니다. 사막이었어요. 낮에는 50도가 넘는 곳이었습니다. 밤이라도 혼자 걷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버스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스스로 걸어갔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대사관들이 하나둘 불을 끄는 동안 한국 대사관만 밤새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멀리서 봤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안도감이었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 불빛이 꺼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 교수가 회복실에서 나오며 저에게 말했어요. 아이가 눈을 떴다고요. 처음 한 말이 아버지를 찾는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외교 대표단이 리야드를 방문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경제협력 논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림 씨를 통해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본 측이 거대한 투자 패키지를 들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38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사우디로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그 대가로 일본이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독도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었어요. 국제 무대에서 사우디가 지지 발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카림 씨는 낮게 말했어요. 일본 외교관 한 명이 회의 중에 한국을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라고 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며칠 전을 생각했어요. 18시간을 날아온 의사들을요. 수술실에서 14시간을 버텼던 팀을요. 자기 혈액을 내놓겠다고 나섰던 간호사를요. 사막을 걸어서 대피한 근로자들을요. 대사관 불을 끄지 않았던 사람들을요.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요. 왕세자는 독도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역사 전문가들에게 자료를 요청했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380억 달러는 작은 숫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왕세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연락이 왔어요. 전 세계 주요 언론사가 초청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장 뒤편에 서 있었어요. 카메라들이 늘어서 있었고 기자들이 빽빽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입장했어요. 그는 자리에 앉아 잠시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아들 파이살이 위험에 처했을 때 누가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계가 외면할 때 누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는지를요. 전쟁의 공포가 퍼질 때 누가 불을 끄지 않고 남았는지를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정한 형제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어요. 왕세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요. 사우디는 그것을 공식 문서에 명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80억 달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함께했던 나라를 기억하는 것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기자회견장 뒤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저는 독일 사람입니다. 한국과 아무 연고도 없어요. 그런데 왜 눈물이 날 것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간 제가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수술실에서 나오며 성공했다고 조용히 말하던 하 교수의 목소리요. 공항에서 첫마디로 아이가 어디 있냐고 묻던 그 눈빛이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문 앞에 서 있던 왕세자요. 밤새 꺼지지 않았던 한국 대사관의 불빛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리야드의 하늘은 파랬어요. 사막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그 하늘을 바라봤어요. 15년간 의료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저는 세계 지도를 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나라 병원이 좋고 어느 나라 의료 시스템이 뛰어나고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요. 머릿속에 순위가 있었어요. 그 순위가 틀렸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미국도 독일도 영국도 분명 뛰어난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새벽 2시에 전화를 받고 22%는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채워야 할 이유라고 말한 건 그들이 아니었어요. 전쟁이 나도 불을 끄지 않은 것도 버스 자리를 내주고 사막을 걸어간 것도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세계의 서열은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졌는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는가로도 결정되지 않아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누가 옆에 남았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폭탄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이런 한국의 모습을 알고 계셨나요?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